빗물이 머금은 봄 저녁, 낡은 연립주택 3층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백은주는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관리비 장부를 손에 쥔 채 302호 앞에 섰다. 66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엄격함이 서려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복도 천장의 누수 얼룩은 마치 눈물 자국처럼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11살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최아린이었다. 소녀의 목에서 작은 자개 펜던트가 복도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이 정지했다. 그 문양, 10년 전 남편과 함께 만든 세상에 단 3개뿐인 그 문양.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빠가요. 언젠가 꼭 만날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그분한테 이거 보여주래요. 은주의 손에서 장부가 흔들렸다. 장부 표지에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관리비 체납 760만 원. 하지만 지금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복도 천장에 CCTV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계단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2명의 험상궂은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브로커들이었다. 애 앞에서라도 빨리 처리합시다. 오늘 못 내면 짐 싸야죠.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66년을 살며 수많은 위기를 넘긴 여자의 눈빛이었다. 이 건물, 내 재단 소유입니다. 카메라 보이시죠? 지금부터 녹화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백은주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리고 6년 전 아들이 사고로 죽은 뒤로 은주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은주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다. 오늘도 일입니다.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만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직책도, 수백 명의 직원도, 수십억의 자산도 결국 은주의 외로움을 채우지는 못했다. 오전 8시 재단 사무실. 책상 위에는 구역별 부동산 현황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은주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래된 연립주택 관리 현황. 숫자들이 빼곡했다. 수익률, 공실률, 체납률. 하지만 은주의 시선은 한 줄에 머물렀다. 302호 마이너스 24개월 연속 부분 납부. 메모성에 표시 있음. 투석 치료 중. 24개월. 은주는 중얼거렸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완납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납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은주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 외상값을 받지 못해도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내줬던 시절.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사람은 지금 살려야 해. 은주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다.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요? 관리업체에 지시하시면. 아니요. 제가 갑니다. 현장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 2시 연립주택 앞. 건물은 낡았다. 30년은 좋게 된 듯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졌고 계단 난간은 녹슬었다. 하지만 화분들이 복도 곳곳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돌보고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1층 관리실.
오춘자는 이른한 살의 관리인이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손에는 늘 낡은 장부와 볼펜이 쥐어져 있었다. 이사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302호 말입니다. 오춘자는 안경을 축혀 올리며 장부를 펼쳤다. 빼곡한 필기들이 가득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상황별로. 오춘자의 필기는 정확했다. 302호 서지한 씨. 2023년 5월부터 투석 치료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관리비 밀린 적 없었습니다. 오춘자는 페이지를 넘겼다. 2023년 5월 이후의 기록들.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하지만 단 한 달도 빠뜨린 적 없어요. 투석하는 날 말고는 꼭 연락 주시고 조금이라도 내시려고 애씁니다. 성의는 있으신 분입니다. 오춘자의 손가락이 작은 메모를 가리켰다. 투석일에는 통화 불가 마이너스 월수금 오전. 그 옆에 또 다른 메모. 딸 할인 마이너스 학교 오후 3시. 오춘자는 이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11살짜리 딸이 있어요. 착한 애예요. 엄마 투석 가는 날이면 혼자 학교 갔다가 혼자 와요. 근데 불평 한 번 안 해요. 엄마 아프다는 거 아니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체납액 760만 원 뒤에는 한 여자와 한 아이의 삶이 있었다. CCTV는 작동합니까? 네. 작년에 새로 설치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없으면 안 되니까요. 오춘자는 창밖을 가리켰다. 복도 천장마다 CCTV가 달려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보세요, 저기. 지난주에도 이상한 사람들 왔었어요. 협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녹화됐습니다. 은주는 오춘자의 장부를 다시 봤다. 꼼꼼한 필기, 정확한 기록,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오춘자는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었다. 이곳의 지킴이었다. 제가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요? 지금은 투석 받으러 가셨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은주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녹슨 난간을 잡았다. 차가웠다. 2층을 지나쳤다.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요리하는 냄새가 났다. 삶의 냄새였다. 3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좁았다. 누수 얼룩이 벽을 타고 번져 있었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복도 한쪽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가꾸고 있었다. 302호 문 앞. 은주는 문패를 봤다. 서지안. 그리고 그 밑에 아이가 쓴 듯한 삐뚤삐뚤한 글씨. 할인이네. 은주는 배를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배를 눌렀다.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최할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11살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누구세요? 관리비 확인하러 왔어요. 엄마 계세요? 투석 받으러 가셨어요. 5시쯤 오실 거예요. 할인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다. 은주는 복도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려다가 할인이 먼저 말했다. 들어오실래요? 복도는 추워요. 은주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은주는 멈췄다. 현관 한쪽에 놓인 신발들. 여자 운동화 한 켤레, 아이 운동화 한 켤레. 단 2켤레뿐이었다. 남자 신발은 없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곳곳에 병과 함께 사는 삶의 흔적이 보였다. 거실 한쪽에는 투석용 용품 상자가 쌓여 있었다. 링거 스탠드, 일회용 장갑, 소독약. 냉장고 문에는 저염 식단 레시피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소금 금지, 단백질 제한, 수분 조절. 식탁 위에는 할인의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수학 문제집이었다. 문제들이 깨끗하게 풀려 있었다. 성실한 아이였다. 한쪽 구석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리고 하늘 위에 남자 한 명. 할인의 아빠였을 것이다.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할인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랐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은주에게 물을 건네는 순간 할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은주의 손이 멈췄다. 컵이 살짝 흔들렸다. 물이 출렁였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문양, 자개로 섬세하게 새겨진 항문이, 달과 별을 배경으로 두 마리의 학이 날아오르는 모습, 세상에 단 세 개만 만든 맞춤 디자인. 10년 전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전통 공예가를 찾아갔던 날.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을 만들고 싶었다. 공예가는 말했다. 학은 평생 한 짝과 살아요. 그래서 부부의 상징이죠. 3개를 만들어 드릴게요. 부부 것 2개, 그리고 아드님 것 하나. 그 목걸이가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 목걸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다. 예뻐요, 그죠? 아빠가 주신 거예요. 아빠가? 네. 6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거 주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6년.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아이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인 듯 보였다. 하지만 목소리 속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아빠가 말했어요. 이 목걸이는 특별한 거래요. 언젠가 꼭 만날 사람이 있을 거래요. 외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대요. 그분한테 이거 보여주래요. 그럼 알 거래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저는 아빠 얼굴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엄마가 사진 많이 보여줘요. 엄마 말로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대요. 해외에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다가 사고 나셨대요. 해외 구호 활동. 6년 전 사고사. 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 은주의 아들. 진로 문제로 격하게 다퉜던 아들. 저는 의사 안 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보는 의사 싫어요. 저는 정말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리고 은주가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 그럼 가서 후회하렴. 내 인생이니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화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6년 전 부고를 받았다. 해외 구호 활동 중 교통사고. 즉사. 할인은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매일 이거 만져요. 마치 고장난 시계 감듯이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왜 맨날 만지냐고. 저는 말했어요. 이거 만지면 아빠가 돌아올 것 같다고요. 아직은 시간이 안 간 것 같다고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보여줄 수 없었다. 은주는 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착한 아이구나. 엄마 많이 힘드시겠다. 괜찮아요. 엄마는 강해요. 투석하는 날은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웃으세요.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하리는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열자 안에는 동전과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었다. 이거요, 제 용돈이에요. 관리비에 보태세요. 많진 않지만요. 은주는 그 순간 무너질 뻔했다. 11살 아이가 병든 엄마를 위해 자신의 용돈을 내놓고 있었다. 은주는 할인의 손을 감싸쥐었다.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아껴둔 거잖아. 근데 엄마가 걱정하셔요. 제가 돕고 싶어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두고 나왔다. 할머니, 엄마 오시면 다시 오실 거예요? 응, 꼭 올게. 은주는 일어섰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거실 한쪽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반쯤 열린 서랍 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은주는 멈춰섰다. 할인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간 사이 은주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작의 펜던트가 있었다. 할인의 것보다 조금 큰 중형 사이즈.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남자의 얼굴. 은주의 아들이었다. 은주는 사진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인이 돌아왔고 은주는 현관문을 나섰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문이 닫혔다. 은주는 복도에 홀로 섰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간 쌓인 후회와 6년간 억눌러온 슬픔이 그리고 방금 느낀 충격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복도 천장에 CCTV만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1시간 반이 지났다. 은주는 1층 관리실로 내려가 오춘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다. 오춘자는 차를 내왔다. 이사장님, 뭔가 있으신가 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후 5시 10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서지안이 돌아오고 있었다. 은주는 복도로 나가 계단을 올려다봤다. 서지안은 44세였지만 얼굴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투석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다.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 3층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가빠서 한참을 멈춰 서야 했다. 그때 지안이 은주를 봤다.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사람은 복도 양쪽 끝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들어오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인이 뛰어나왔다. 엄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지안은 웃으려 애썼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할인을 안으며 은주를 돌아봤다. 할인아, 방에 들어가 있어. 네, 숙제해야지. 어서 가. 할인은 엄마의 굳은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지아는 투석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며 은주를 바라봤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은주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관리비 건이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지안의 손이 꽉 쥐어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지안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쥐고 나왔다. 중형 자개 펜던트였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분이 남기고 간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 할인한테. 그분이라면 백준혁 씨요. 은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들의 이름. 6년 만에 듣는 아들의 이름. 어떻게 알았습니까? 6년 전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멀리서 제가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할인을 안고 있는 저를요. 은주는 그날을 떠올렸다. 장례식장, 빈소, 아들의 영정 앞에서 무너졌던 날. 주변을 둘러봤을 때 멀리 복도 끝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던 여자. 그 여자를 봤을 때 은주는 알았다. 아들의 연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은주는 다가가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섰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날 이사장님이 주신 눈빛. 충분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단이 세입자의 삶을 숫자로만 보시진 않겠죠. 하지만 저와 할인은 이사장님께 숫자도 아닐 겁니다. 그저 없었던 사람들이겠죠.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지아는 펜던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준혁 씨를 만난 건 7년 전이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였죠. 그분은 해외 구호 활동을 준비 중이셨어요. 병원에 예방접종 받으러 오셨고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첫인상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항상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웃을 때는 정말 따뜻했어요. 그분은 제게 말했어요. 자신은 의대를 나왔지만 의사가 되지 않았다고.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은주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그분은 해외로 떠나기 전 6개월 동안 자주 병원에 왔어요. 준비하는 게 많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고백했어요. 같이 가자고. 해외에서 같이 일하자고. 지아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저는 따라갔어요. 그렇게 1년을 함께 보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인을 가졌어요. 준혁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그분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혼으로. 네. 법적으론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할인이 태어나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어요. 준혁 씨는 말했어요. 이제는 어머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손녀를 보시면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났어요. 구호물자 운송 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였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장례식에 갔어요. 할인을 안고요. 5살이었어요. 아빠가 왜 안 움직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아는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이걸 발견한 건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준혁 씨 물건 중에 있었어요. 편지와 함께요. 지아는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은주에게 건넸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들의 필체였다. 지안에게.
이 목걸이는 우리 가족의 상징이야. 엄마와 아빠가 만드신 거고 나한테 주신 거야. 세 개가 한 세트야. 나는 작은 걸 할인한테 줄 거야. 이 중간 거는 당신에게. 그리고 나중에 엄마를 만나면 엄마 것과 맞춰봐. 세 개가 모이면 하나가 돼. 엄마는 엄격한 분이야.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야. 그저 아들을 잃은 게 두려운 분이야. 나를 이해해 줄 시간이 필요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 이 목걸이를 보여줘. 그럼 엄마는 알 거야. 내 진심을.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지안도 함께 울었다. 왜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받은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과 싸웠어요.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안 된다고요. 해외 구호 활동은 돈도 안 되고 위험하다고요. 제 고집 때문에 다퉜어요. 마지막 말이 차가웠어요. 그럼 가서 후회하렴. 내 인생이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화해하지 못했어요. 은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부고를 받았을 때 무너졌어요.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내 고집이, 내 차가움이 아들을 밀어냈구나. 그 죄책감에 6년을 살았어요. 지아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준혁 씨는 행복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사람을 도우며 살았어요. 후회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은주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자 안에는 세 번째 펜던트가 들어 있었다. 제일 큰 것. 이게 제 것입니다. 아들이 떠난 뒤로 한 번도 꺼내지 못했어요. 볼 용기가 없었어요. 지아는 펜던트를 바라봤다. 은주는 세 개의 펜던트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크기는 달랐지만 문양은 같았다. 학 두 마리가 날아오르는 모습. 이사장님, 은주라고 불러주세요. 이젠 그냥 은주로.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주 씨, 저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은주의 눈이 커졌다. 투석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제 차례가 올지 모르겠어요. 지아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제 걱정은 하나예요. 할인이에요. 제가 없으면 할인은 어떻게 되죠? 친척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할인은 혼자가 돼요. 은주는 지안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닙니다. 할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확고했다. 지아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할인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엄마, 울고 있어요?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할인은 은주를 봤다. 할머니도 우셨어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할인을 안았다. 응. 할머니는 기쁜 눈물이야. 할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은주의 품에 안겼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이튿날 오후 은주는 재단 업무를 마치고 다시 302호로 향했다.
서류 가방에는 관리비 정산 서류와 함께 할인을 위한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다. 책이었다. 할인이 좋아할 만한 동화책.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302호 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어제 봤던 브로커들이었다. 한 명은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복도를 막고 서 있었다. 302호 맞죠? 계속 피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안에서 할인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직 안 오셨어요. 나중에 오세요. 애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정산 못하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협조서 다 받았어요. 브로커 한 명이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이 덜컹거렸다. 안에서 할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은주가 앞으로 나섰다. 무슨 짓입니까? 두 브로커가 돌아봤다.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험상궂은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었다.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누구신데요? 이 건물 재단 이사장입니다. 50대 브로커가 비웃었다. 이사장이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정당한 절차 밟았어요. 미납 관리비 추심 의뢰받았고요. 은주는 차갑게 말했다. 정당한 절차라면 미성년자만 있는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것도 정당합니까? 우리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30대 브로커가 한 걸음 다가섰다. 위협하는 자세였다. 이사장님도 장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돈 안 받으면 손해죠. 우리가 대신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고비만 좀 떼고요. 은주는 천천히 복도 천장을 가리켰다. CCTV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 카메라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 모두 녹화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시도 통보하겠습니다. 50대 브로커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비웃었다. CCTV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는 정당한 절차 밟았다니까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오춘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손에는 장부와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지금 112에 신고했습니다. 오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사람들 작년에도 왔었어요. 장부에 다 적혀 있어요. 경찰한테 CCTV 자료 다 넘겼습니다. 브로커들의 얼굴이 변했다. 30대 브로커가 욕설을 내뱉으며 바닥에 쌓인 고지서 뭉치를 발로 찼다. 종이들이 복도에 흩어졌다. 고지서들이 바람에 날렸다. 체납 경고, 최종 통보, 강제 집행 예정. 빨간 글씨들이 가득한 종이들.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끝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50대 브로커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은주를 봤다. 재단 안에도 우리 편이 있어요. 이사장님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브로커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거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은주는 무릎을 굽혀 흩어진 고지서들을 주었다. 손이 떨렸다. 고지서 하나하나에는 한 가족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오춘자도 함께 주우며 말했다. 이사장님, 저 사람들 심상치 않아요. 작년에도 협박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신고하니까 도망갔었는데 이번엔 더 대담해진 것 같아요. 뒤에 누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근데 며칠 전에 수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302호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정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곧 알게 될 거다라고 하더군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단순한 추심업체가 아니었다. 더 큰 그림이 있었다. 302호 문이 열렸다. 할인이 울면서 나왔다. 할머니. 할인은 은주에게 달려와 안겼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할인을 꽉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오춘자가 물을 떠왔다. 할인에게 건넸다. 할인은 물을 마시며 진정했다. 무서웠어요. 문을 막 흔들었어요. 이제 안 그럴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은주는 할인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할인은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이 책 읽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은주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인아, 내일 엄마랑 함께 병원으로 오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무슨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야. 걱정 마. 은주는 일어섰다. 문을 나서기 전에 오춘자에게 말했다. CCTV 자료 전부 백업해 두세요.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사람 오면 즉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은주는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브로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재단 안에도 우리 편이 있어요. 누구일까? 은주는 차에 올라타 재단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노상우, 사무국장 대행. 최근 들어 재개발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던 그 사람.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노상우 사무국장 최근 동향 파악해 주세요. 외부 미팅, 통화 내역 다 조사하세요. 네, 이사장님 그건 제 명령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전화를 끊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다음 날 오전 서지아는 할인의 손을 잡고 병원에 왔다. 외래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나이 든 환자들이었다. 투석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지안도 그 중 하나였다. 302번 서지아님, 투석실로 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다. 지안은 일어섰다. 할인도 따라 일어났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여기 기다려. 싫어요. 같이 갈 거예요. 지아는 할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함께 투석실로 들어갔다. 투석실은 넓었다. 줄지어 놓인 침대들. 각 침대마다 환자가 누워 있었고 투석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지아는 배정받은 침대에 누웠다. 간호사가 다가와 팔의 혈관을 확인했다. 바늘을 찔렀다. 지아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할인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아파요? 조금. 괜찮아. 투석이 시작되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다. 혈액이 관을 타고 흘러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4시간이 걸리는 과정. 지아는 천장을 바라봤다. 할인은 엄마 옆에 의자를 가져다 앉았다. 엄마, 제가 책 읽어줄까요? 할머니가 주신 책이요. 그래. 읽어줘. 할인은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동화였다. 어느 나라 공주와 용의 이야기. 할인의 목소리는 맑았다. 지아는 눈을 감고 들었다. 딸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이 시간이 지났다. 지아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했다. 조금 낮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할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봤다. 엄마,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끝나.
하지만 3시간째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호흡이 가빠졌다. 간호사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의사가 왔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석 중단하고 산소 공급하겠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석이 중단되었다. 산소 마스크가 지안의 얼굴에 씌워졌다. 하리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괜찮아. 하리나. 괜찮아. 지안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간호사가 하린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린은 울며 투석실 밖 의자에 앉았다. 30분 후 지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투석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지안은 지쳐 있었다. 매번 이랬다. 투석할 때마다 몸이 힘들었다.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투석이 끝났다. 오후 1시. 지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렸다. 간호사가 부축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지아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하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지아는 하린의 손을 잡고 외래로 향했다. 담당 의사 진료 시간이었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신장 이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전에 의사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지아는 알았다. 그 전에 자신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복도 대기석에 백은주가 앉아 있었다. 재단 이사장 배지를 떼고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지아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다. 왜 여기에? 기다렸습니다. 이야기 나눠야죠. 하리는 은주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하리나, 잘 지냈니? 네. 할머니가 주신 책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은주는 지안을 봤다. 커피 한잔 하실까요? 세 사람은 병원 카페로 갔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하린에게는 주스를, 지안에게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투석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다. 은주는 지안의 손을 잡았다. 제대로 들어야겠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그리고 당신과 하린 이야기를. 지안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못다한 이야기들. 7년 전 처음 만났던 날. 해외에서 함께 보낸 1년. 하린이 태어난 날.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 부고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거든요. 짐도 다 쌌었어요. 하린 옷도 새로 샀었어요. 준혁 씨한테 보여주려고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식에 갔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슬퍼합니까? 저는 그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은주의 목소리도 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외면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은주는 지안의 손을 꽉 잡았다.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퉜어요. 격하게요.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해외 구호는 돈도 안 되고 위험하다. 내 인생 망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는 돈만 생각하세요. 사람은 안 보세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다. 부고를 받았을 때 정말 미쳤어요.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내가 밀어냈구나. 그 죄책감에 6년을 살았어요. 장례식에서 당신을 봤을 때 화가 났어요. 당신이 아들을 데려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슬픔은 이성적이지 않았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준혁 씨는 행복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은주는 지안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과 하리는 제 가족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할머니, 무슨 얘기예요? 은주는 하린을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너희 할머니가 될 거야. 정말로. 하린은 환하게 웃었다.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커피 머신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안내방송. 일상의 소리들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관리비는 제가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선택입니다. 은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할인 후견인 동의서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할인을 돌보겠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서류를 적셨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시작합니다. 재단 이사회실. 노상우는 39세의 사무국장 대행이었다.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재개발 수익 극대화 방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사장님, 연립 철거 시 수익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은주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우는 보지 못했다. 재개발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재단도 수익을 내야 합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보고서를 덮었다. 일단 보류합니다. 이틀 후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다. 재단 이사장, 특정 세입자 특혜 논란. 익명의 제보였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다. 비난이 쏟아졌다. 은주는 기사를 읽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오춘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사장님, CCTV 자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들이랑 통화한 녹음도 있어요. 사무국장이랑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상우, 외주 브로커와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 확보해 두세요.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다음 날 재단 회의실. 이사들이 모였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사장님의 사적인 감정이 재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주는 상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회사 돈이 아닙니다. 제 사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병원의 환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은주는 계속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병원입니다. 수익보다 먼저입니다. 은주는 서류를 꺼냈다. CCTV 녹화 자료와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한 달이 흘렀다. 연립주택 1층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동네 투석 및 상담 케어 라운지. 은은한 초록색 간판이었다. 안은 따뜻한 우드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서지아는 주 2회 파트타임으로 상담 업무를 맡았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오늘도 지아는 한 어르신과 상담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옆에는 최아린이 앉아 있었다. 하린은 더 이상 펜던트를 쓰다듬지 않았다. 탁상 시계를 만지는 버릇도 사라졌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시계가 드디어 가요. 하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은주는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시간이 흐른다. 저 멀리 노상우가 경찰서로 출두하는 뉴스가 나왔다. 업무상 배임과 협박교사 혐의. 브로커와의 연계가 드러났다. 은주는 뉴스를 보지 않았다.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지안이 라운지에서 나와 벤치로 걸어왔다. 은주와 하린 옆에 앉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은주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펜던트가 만져졌다. 세 개의 펜던트가 맞물려 하나가 된 그날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760만 원은 숫자였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인 건 한 조각의 마음이 맞물린 순간이었다. 하린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지아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은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멈춰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